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순간은 정의가 작동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딘가 찜찜할 때입니다.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숫자는 분명 처벌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댓글창은 지금 이상한 기류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유죄 나왔으니 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라고 분노합니다. 특히 특정 판사 이름이 실명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인성 직위원이라는 이름이 댓글의 중심에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까지 언급되며 사법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2026년 1월 28일 1심 선고가 왜 절반의 처벌이자 절반의 면죄부라는 평가를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범죄 기간을 세 조각으로 나눈 쪼개기 판결이 무엇인지 친구들 사이의 예시로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특검이 왜 즉각 항소했고 무엇을 근거로 도심에서 뒤집으려 하는지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6년 1월 28일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검은 당초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더 큰 파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여론이 들끓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친구들끼리 단체 프로젝트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한 조로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는 이 친구는 중간에 따로 행동했다라며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떼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따로였는가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는 2010년 10월부터 2071년 1월입니다. 2차는 2011년 3월입니다. 3차는 2012년 7월부터 8월입니다. 이 세 기간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장치입니다. 재판부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시효가 먼저 끝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특검은 전체가 하나의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라고 부릅니다. 여러 번에 걸친 행위라도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목적 아래 이어졌다면 하나의 죄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친구들끼리 시험 답안을 서로 나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세 번의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 팀으로 움직였다면 하나의 부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논리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면죄부를 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쪼개기 달인이라는 멸칭까지 등장했습니다. 판사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되며 판결에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인성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처남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며 사법부 카르텔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물론 인척관계가 곧바로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법보다 감정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의 본질은 형량보다 공정성입니다. 특검은 1월 30일 1심 선고 이틀 만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주말에도 기록 검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강 증거를 통해 1차부터 3차 거래가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려는 전략입니다. 몸통이란 중심 인물과 계획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거래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아닙니다. 2월 5일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9일에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김상민 전 검사 선고가 이어집니다. 2월 10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선고는 압박에 포위망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 판결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누가 유죄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 정의를 바꾸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구는 각자 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같이 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심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특검의 법리 싸움은 상반기 전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뜨거운 상태입니다. 정의가 갈라졌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법리대로 판단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충돌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쪼개진 시간 속에서 진실도 쪼개진 것인가입니다. 아니면 아직 시계는 멈추지 않았는가입니다. D심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더 치열한 전쟁과 그 그림자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하루에 한 번만 오른다고 해서 다른 날의 열은 별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콧물, 기침, 미열이 며칠에 걸쳐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월요일 열은 끝났다, 수요일 기침은 다른 병이다, 금요일 미열은 또 다른 증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입니다. 2차는 2011년 3월입니다. 3차는 2012년 7월부터 8월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세 토막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별개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소시효 만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소시효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한 법적 기한입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과 비슷합니다.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를 날짜로 판단하듯이 범죄도 마지막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이 날짜 계산을 구간마다 따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는 감기입니다. 증상이 며칠 간격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병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행위라도 하나의 계획과 흐름 안에 있다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라고 부릅니다. 여러 번 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의사와 목적 아래 이어졌다면 하나의 죄라는 개념입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간을 나누느냐입니다. 몸으로 비유하면 소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음식을 한 번에 먹지 않고 세 번에 나눠 먹었다고 해서 그게 다른 식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소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특검의 시각은 이와 같습니다. 1차 거래, 2차 거래, 3차 거래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각 시기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전체 흐름이 하나라면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마지막 행위가 2012년 8월이라면 시효는 아직 살아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날짜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의 해석 싸움입니다. 생리현상으로 비유하면 배가 아플 때 원인을 찾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먹은 음식, 그저께 먹은 음식이 모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하루만 떼어내면 원인이 흐려집니다. 지금 논란도 그렇습니다. 세 시기를 따로 보면 흐름이 끊깁니다. 하나로 보면 연결됩니다. 특검은 새로운 보강 증거를 통해 1차부터 3차 거래가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몸통이란 중심 계획과 주체를 뜻합니다.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방향은 하나였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번 숨을 쉬었지만 결국 같은 사람의 호흡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경쟁 구도가 분명해집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시간 분할입니다. 특검의 논리는 시간 연결입니다. 어느 쪽이 설득력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중은 직감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정말 각각 따로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죄가 사라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을 재는 위치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듯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판결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유무죄가 아니라 시간의 정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법정 밖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판결을 둘러싼 이름들과 그림자가 왜 이렇게 거칠게 등장했는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재판부는 시간을 나눠서 공소시효를 적용했고 특검은 시간을 이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 해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해석이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법정 밖 여론전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판사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는지, 왜 판결문보다 인맥 지도가 더 빨리 퍼졌는지 그 장면을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건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판결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사람이 이상하다로 화살이 옮겨간 것입니다. 여론의 불씨는 보통 결과에서 시작해서 과정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정이 아니라 배당과 관계라는 단어로 바로 점프했습니다. 댓글에서는 우인성, 직위원 같은 특정 판사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판결의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판결을 이해하려고 법전을 펼치기 전에 먼저 검색창에 이름을 쳐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건 복잡한 법리가 아니라 우리만 모르는 룰이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반 전체가 시험을 봤는데 누군가는 감독 선생님이 친한 학생에게만 힌트를 줬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애들은 시험 문제를 안 봅니다. 감독 얼굴을 봅니다. 저 선생님이 누구랑 친하냐부터 봅니다. 지금 댓글창은 딱 그 분위기입니다. 그 불신의 기름을 부은 소재가 인척관계 주장입니다. 우인성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처남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며 사법부 카르텔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은 사실관계가 완벽히 확인되기 전에도 이미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청소로 비유하면 더 직관적입니다. 집에서 누가 몰래 과자를 먹었는지 모를 때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봐도 다툼이 시작됩니다. 부스러기 자체가 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숨겼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증거가 아니라 의심이 집을 돌아다닙니다. 댓글창도 같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면죄부를 줬다 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서 더 나아가 쪼개기 달인이라는 멸칭이 붙습니다. 이 표현이 유행했다는 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판결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대중은 이미 이 판결을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높은 통찰이 나옵니다. 이 논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서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리는 원래 느립니다. 기록을 읽고 논리를 세우고 문장으로 쌓아올립니다. 그런데 대중의 신뢰는 원래 빠릅니다. 한 장면, 한 단어, 한 관계로 무너집니다. 게임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어떤 RPG에서 유저가 밤새 레벨업을 했는데 운영자가 특정 길드만 경험치 2배 이벤트를 몰래 줬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유저는 몬스터를 안 잡습니다. 운영진 공지를 새로 고침합니다. 지금의 여론은 판결문을 읽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 편이냐를 새로 고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법 불신은 논리로만 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보다 누가 그 판단을 했는지에 먼저 꽂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법 신뢰는 결과의 크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공정하다는 체감으로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여론은 그 체감이 깨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실명이 도는 순간 논쟁은 법리 토론에서 사람 검증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검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느 학교인지, 누구와 친한지, 과거 판결은 어땠는지 이렇게 끝없이 확장됩니다. 마치 친구 관계에서 한번 쟤는 우리 뒷담 했다가 붙으면 그 뒤로는 어떤 말도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간 쪼개기냐 시간 연결이냐의 법리 싸움이 댓글창에서는 사람을 향한 신뢰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의 불꽃은
판결문이 아니라 판사 이름과 관계 의혹에 붙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사법부 공정성 논란이 이렇게 빨리 폭발하는지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동글동글 정치 경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